엄청나서 솔직하시죠? 예, 제가 AWS 호주에 말고 안양 평촌에 살다가 호주 멜번으로 아이들 쪽에 소프트웨어 1년 반 됐습니다. 그때 이제 한참 오자마자 이제 미더블 되게 열심히 다녔었어요. 받는 미더블이랑 노제스 미더블이랑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미더블이랑 여러 군데 다녔었는데 그때 이제 한국 분들 만난 개발자분들이 딱 한 3분 정도 있었거든요. 그 중에 여기 2분이 우리 2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진짜 미덕 다니면서 한국 분들 이렇게 많이 만나게 좀 한꺼번에 한 자리에서 항상 못했는데 아 진짜 좋네요. 훨씬 더 많아요. 네? 네? 훨씬 더 많아요. 바꾸기 지금 그렇죠. 네. 네. 혹시 이번 혹시 앞에 제가 좀 늦게 와서 모르겠는데 그 모임의 취지를 설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저희 계획은 한 달에 한 번씩은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아마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이제 응원을 해주시고 하셔가지고 그리고 끝에 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처음 모임은 저희가 3시에서 이제 처음에 으쌰으쌰해서 하게 됐지만 다음번에 또 이제 하게 되면 그때는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짧게라도 5분, 10분에도 뭐 라이닝 스피치라고 하잖아요. 뭐 그런 거 짧게라도 많이 준비 안 하셔도 뭐 이런 거 하고 있다라든가 뭐 이런 것도 뭐 해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하여튼 많이 응원을 좀 해주십시오. 네, 제목을 최신 프론트엔드 개발 훑어보기라고 적었는데 제목을 준비를 하면서 다시 이제 조금만 쭉 훑어보다 보니까 이건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최신이었던 개발 훑어보기. 제가 작년에 뭐 이제 애기도 생기고 뭐 여기 호주에 정착도 하고 하면서 정신이 없다 보니까 공부를 조금 한 1년 동안 등한시했어요. 그랬더니 최근에 새로 나온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제 이름은 권효주이고요. realestateView.com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라고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리얼 에스테이트 그거예요? 그 회사에 관련 똑같은 경쟁업체. 저희는 경쟁업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저희 그렇지만 잘 나가고 있어요. 최근에 회사도 하나 보시면 realestateCom, domain.com 그다음에 저희 집 살 계획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일 잘하시겠네요. 보통 광고가 되면 바로 아실 것 같아요. 네. 어디가 제일 좋은 거지? 원래 발표의 주제를 이스터에서 제목을 다시 바꾸겠습니다. 브랜드를 빼고 멜번 어디다 투자할 거냐. 갑자기 눈동자가 떨어뜨리듯이. 저는 딴거 안 봐도 아이디 하나만 주세요. 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진짜로 제가 작은 돈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혹시 웹 개발자거나 프론트엔드 개발자 분들이 계신가요? 사기를 칠 수가 없는 게 네, 그러면은 아마 이분들한테는 오늘 소개할 내용들이 굉장히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처음 모이는 만큼 좀 이제 가볍게 오해하는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불과 2, 3년 전만 해도 프론트엔드 개발자라는 말이 사실은 별로 없었어요. 한국에서는 흔히 뭐 퍼블리셔라고 하는 콩글리시가 일도 아닌 이상한 이제 포지션이 이 지금의 우리가 부르는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어떤 소집합 같은 그런 건데요. 지금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은 사실은 이것보다 퍼블리셔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단순히 HTML 코딩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웹페이지의 렌더링 퍼포먼스를 측정해서 뭐 좀 더 최적화한다라든가 아니면 자바스크립트가 아무래도 요즘에 UI를 좀 더 다이나믹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가 많이 쓰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바스크립트 메모리 관리를 어떻게 한다라든가 또 뭐 좀 더
다른 부분을 얘기하면 뭐 SEO 같은 부분들을 어떻게 최적화시킬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다 모두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회사에서 주로 뭐 요즘에 이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도 당연하게 되고 개발하기 때문에 아마 아키텍처가 아주 대략적인 아키텍처가 이렇게 될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 API를 예전엔 API라는 걸 따라 안 만들었었는데 요즘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때문에 API라는 걸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웹서버 그다음에 뭐 웹서버 아니면 웹사이트 아니면은 뭐 아이폰 아니면 뭐 안드로이드 뭐 이런 식으로 갈 거고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웹서버가 있고 브라우저가 있고 아마 이 주로 오렌지색 구간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아마 프론트엔드 개발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회사에서도 아마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프론트엔드 개발이 뭐라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혹시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오늘 이제 말씀드린 토픽들은 뭐 주로 이런 주제들입니다. 패키지 의존성 관리, 프론트엔드에서 자바스크립트, CS,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지금부터 한번 대략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제 그 웹사이트 만들 때 저도 한 10년 전에 아니면 한 7, 8년 전에 캘린더를 하나 붙여야겠다 그러면 구글이나 스태오플로 검색을 하죠. 그리고 이거 잘 나가네? 그럼 이 사이트 가가지고 다운로드 받고 다운로드해서 내 프로젝트에다가 프로젝트 폴더 뭐 주로 이제 어스테스 아니면 뭐 익스터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퍼블릭 이런 식으로 주로 만들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저장하고 뭐 또 저장 버전 같은 관리는 이제 버전 관리 같은 경우는 보통 아주 매뉴얼하게 폴더 이름 1.jQuery 그 밑에 1.9 그다음에 거기에 jQuery 파일 넣고 jQuery 2.0 이렇게 해서 넣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 이런 거 나오면 새로 버전 나오더라도 잘 안 하죠. 뻥날까 봐. 불편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프론트엔드에도 최근에는 백엔드에 뭐 잼이나 누겟이나 메이븐처럼 패키지 관리 이런 것들을 합니다. 주로 많이 사용되는 툴들이 npm이라는 툴이 있고요. Node.js에서 디폴트로 설치가 되는 그리고 잼이라는 툴이 있었어요. 한 3년 전, 4년 전까지만 해도 얼리 어댑터들한테 꽤 인기가 있었던 그 잼이라는 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워라고 하는 트위터에서 나온 툴이 나오면서 그냥 평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바워를 프론트엔드의 잼, 누겟, 메이븐처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조금 더 분위기가 npm을 그냥 뭐 쓰자라고 하는 분위기도 사실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바워로 관리를 하시기 위해서는 바워.json이라고 하는 파일이 필요하고 거기에 뭐 여타 npm이나 뭐 메일이나 이런 것처럼 디펜던시를 쭉 나열을 합니다. 라이브러리는 버전 정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백본 이런 라이브러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왼쪽에 커맨드 라인에서 보시면 바워에서 이게 제 와이프 컴퓨터라고 이게 수도랑 뭐 명령, 암호 이런 게 다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론트엔드도 좀 뽀대나게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프론트엔드 개발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영역이에요. 자바스크립트. 흔히들 이제 웹 개발하면 뭐 학교 졸업하고 아니면 첫 직장 들어가서 아니면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웹사이트를 처음 이제 만들면 대부분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를 랭귀지로 대하고서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C샵을 할 줄 아는데 나는 자바를 할 줄 아는데 당연히 자바스크립트는 할 줄 알아라고 대부분 마음 한 곳에 이렇게 뭔가 갖고 있어요. 자신감. 그리고 실제로 자바스크립트로 뭔가 해야 될 때는 컨트롤 C, 컨트롤 V. 그다음에 뭐 애니메이션 좀 넣어야 된다 그러면 어디 가서 막 검색해서 따와가지고 딱 붙이고 그러다가 뻥 나면 보고 나면
고치질 못해요. 왜냐하면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원론적인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아무 죄가 없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도 엄연한 프로그래밍 랭귀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루비나 파이썬이나 뭐 자바나 공부했듯이 책표를 치고 타이핑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자바스크립트도 절대로 쉽게 접목할 수 있는 랭귀지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강연에서 올해 말이면 이제 없어질 그 파스닷컴이라고 하는 회사의 CEO인지 CTO인지 잘 헷갈리는데 자바스크립트 이제 리딩더라고 하는 클릭을 하면 유튜브 유튜브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고요. 한창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파스닷컴 지금 페이스북에 머지됐다가 아마 올해 말까지 서비스를 하고 종료될 거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 CEO인가 CTO인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세션 하고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유명했던 세션인데 아마도 아마 어떤 얘기를 할지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절친 헨젤만고 지금 아까 앞에서 한참 했었던 SB.NET 팀을 이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스캇 헨젤만이라고 하는 분이고요. MS 쪽에서는 거의 아이돌 같으신 분. 이 사람도 그 블로그에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is assembly language for the web이라고 하는 예전에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만큼 아주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어떠한 설치 없이 또는 설치를 하더라도 아주 작은 용량으로 가볍게 설치되면서 돌아갈 수 있는 플랫폼이 과연 있는가. 자바스크립트가 유일무이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자바스크립트는 그렇게 완벽한 랭귀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랭귀지로서 디자인이 아주 잘된 랭귀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단점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프리프로세서들이 여러 가지 나왔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커피스크립트라는 게 있었고요. 제러미 에시케나스라고 하는 그 백본 JS를 개발했던 사람이 만들었던 커피스크립트가 가장 유명했던 그런 프리프로세서 랭귀지고요. 굉장히 문법이 루비랑 닮았어요. 그래서 루비 개발자들, 루비온레이스 개발자들한테 상당히 인기 있는 그런 랭귀지였고,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한 2, 3년 전쯤에 타입스크립트라고 하는 랭귀지를 내놨는데, 얘는 자바스크립트의 강점이자 단점이 타입이 없다라는 거고, 굉장히 다이나믹하다는 거. 근데 사실 그게 단점일 때는 굉장히 큰 사이즈의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자바스크립트로 개발하기 시작하면 완전 카오스에서 그냥 방황하게 되고, 그때 이제 그래서 자바나 C샵처럼 강력한 타입을 지원하는 자바스크립트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만든 게 이제 MS에서 만든 타입스크립트고요. 최근에는 이제 뭐 앵귤러 2에서 굉장히 MS랑 짭짭꿍을 해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앵귤러 2도 타입스크립트로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크게 관심 없었어요. 모르겠는데 그런 소문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마 사실일 거예요.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앵귤러 2 사이트 가보시면 대부분의 내재 샘플이 지금은 자바스크립트가 아니라 타입스크립트로 되어 있고요. 분명히 대세 중에 하나이면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그 프리프로세서 랭귀지는 아니지만 작년에 정식으로 릴리즈됐던 에크마스크립트 6 정식 이름이 아마 에크마스크립트 6가 아니라 딴 걸로 알고 있는데 ES 2015. 네, 그렇죠. 그게 나오면서 기존의 자바스크립트 스펙에서 갖고 있었던 단점들을 많이 극복을 하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냥 쓰자. 굳이 커피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쓰지 말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회사에서는
ES6 기준으로 다 코딩을 하고 있는데 대신에 실제로 브라우저에서는 ES6를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가 여전히 점유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시 구 브라우저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자바스크립트로 컨버전하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어떤 툴들이 필요한데 컴파일하는 툴이 필요한데 그 툴들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툴은 바벨이라고 하는 툴이 있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커피 스크립트의 팬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문법이 여기 보시면 파이썬이나 루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친숙한 왼쪽이 커피 스크립트, 오른쪽이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컨버전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함수를 하나 만든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서 지금 이 한 줄로 해결이 된 게 뭐가 있냐면 오른쪽에 컨버전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컨텍스트 디스에 관련된 문제가 일단 해결이 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바 플러스라고 안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 플러스라고 위에 최상단에다가 그 자바스크립트 변수를 자동으로 선언하게끔 해주는 이제 이런 디파인 해주는 이런 부분들로 자동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뭐 글로벌 베리어블들을 해친다라든가 컨플릭이 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 많이 상세가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CSS, 뭐 레스, 사스 이건 아마 많이들 쓰시니까 굳이 뭐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 써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이거는 지금 레스트 샘플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CSS에서 가장 단점이 변수라든가 아니면 함수라든가 뭐 상수기라든가 이런 거 쓸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쇄해 주는 것들이 이런 레스나 사스가 하는 역할이에요. add color라고 해서 변수를 만들고 레드 할당해 놓으면 컬러에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레스고요. 아마 레스 저는 다른 뭐 자바스크립트 좋은 툴들도 많고 뭐 라이브러리도 많지만 제가 프론트엔드 개발하면서 가장 크게 사실은 현장에서 그 베너핏을 받는 부분은 레스나 사스 같은 것 같아요. 그냥 만약에 CSS로 개발했으면 까마득했을 거예요. 레스와 사스의 차이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뭐 변수명이 어떤 건 S 쓰고 어떤 거는 이제 달러 표시를 쓰고 뭐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사스가 좀 더 많은 기능들을 서포트하긴 해요. 그 저희 회사에서도 내가 실제로 쓰고 있는 건 사스를 주로 쓰고 있긴 한데 제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전임자 그렇게 쓰기로 결정해놔서 사실 저는 사스보다는 레스를 조금 더 프리퍼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피처적인 면에서 봤을 땐 사스가 좀 더 많고 좀 더 강력하긴 해요. 근데 실제로 개발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걸프에서 뭐 사스를 컴파일을 하는데 이 걸프에서 사스를 컴파일 해주는 서포트 해주는 그 컴포넌트들 예를 들면 노드 사스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윈도우에서 컨플릭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특히 버전이 올라갈 때, Vue.js 버전이 올라갈 때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근데 레스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거의 기능이 비슷하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레스가 조금 윈도우에서 컴플릭이 난다는 말씀은 그 글런트나 걸프 같은 게 컴플릭이 난다는 말씀인가요? 네. 걸프에서 걸프 뭐 레스 컴파일 할 때 그때 컴플릭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빌드. 프론트엔드에서도 빌드라는 말을 요즘에 많이 씁니다. 프론트엔드에서 웬 빌드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자바스크립트에서 뭐 커피 스크립트나 뭐 타입 스크립트를 자바스크립트로 변환하고 거기서 다시 파일을 여러 개를 하나로 뭉치고 거기서 다시 공백들을 없애고 변수명을
짧게 만들고 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빌드라고 하고요. CSS 같은 경우는 아까 뭐 레스나 사스를 다시 컴파일하고 CSS로 만들고 또 뭐 하나의 용량 줄이고 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을 이제 빌드라고 하는데 프론트엔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빌드 툴은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림투였던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나온 툴이었기도 하고 지금도 많이 쓰이기도 하고 사실 뭐 굉장히 뭐 따로 배울 필요가 없이 굉장히 직관적이기도 하고 편합니다. 근데 걸프라고 하는 툴이 나오면서 최근에는 걸프가 좀 더 많이 쓰이는 그런 데가 있어요. 걸프로 어떤 컴파일을 빌드 작업을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걸프 파일.js라고 하는 파일을 만드셔야 되고 거기서 뭐 걸프 테스트에서 스크립트 이렇게 하고 일련의 작업을 쭉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는데 이때 이제 이렇게 되면 코멘트 라인에서 걸프 레스 이렇게 되면 이제 레스 파일을 컴파일해서 CSS로 바꾸는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해주게 됩니다. 저런 빌드는 어떻게 주로 하시나요? 매뉴얼로 하셔서 대체를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이제 ID를 비주얼 스튜디오를 쓰고 있는데 실제로 개발할 때는 비주얼 스튜디오에 태스크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이제 툴이 있어요. 정확한 이름이 맞는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툴에서 걸프라든가 그런 툴의 컴파일을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인티그레이션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보통 대부분 커뮤니티 라인에서 직접 매뉴얼하게 하는 게 좀 편하고. 그러면 그것을 다시 뭐 그 빌드를 나온 결과물을 커밋하시나요? 아니면 보통 이제 그 커밋할 때 배포하기 위해서 예. 뭐 기세에다가 올리거나 할 때는 그렇게 따로 하지를 않고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빌드 하잖아요. 네. 그 작업으로 그냥 끝내. 거기에 같이 스크립트를 비주얼 스튜디오 프로젝트 컴파일이 끝나고 나서 아니면 끝나기 전에 어떤 스크립트를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그 스크립트를 넣었죠. 걸프레스, 걸프 빌드하는 스크립트. 그래서 그렇게 대부분. 혹시 저 빌드 툴의 전후 상태가 뭐랄까 컨텐츠가 무슨가요? 그러니까 비포 저런 툴 돌리기 전에 CSS나 RS 파일이 저 툴 다음에 이렇게 바뀌었다. 아니면 화이트 스페이스가 줄어들었다. 그런 그 용량이 얼마나 줄어들었다든가. 잘 감이 안 와서. 그게 제가 여기 보면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걸프 레스라고 해가지고서는 이 안에서 뭐 플러머 레스 뭐 이런 또 그 라이브러리들을 위해서 또 임포트해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이 라이브러리들에서 제가 여기서 걸프 레스라고 딱 치면 그 용량이 어떤 게 줄어들었고 어떤 파일을 만들어줬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 그 라이브러리, 서드파티 라이브러리 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 그게 기억은 안 나는데 여기서는 지금 안 나오는데 아니, 여기서 보면 소스가 이제 레스인데 네. 아웃풋이 CSS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그럼 저거는 프리컴파일하는 건가요? 프리컴파일. 그렇죠. 이게 지금 빌드를 한다는 자체가 이제 레스 파일들이나 사스 파일들을 하나 딱 묶어서 그 미니 파일을 시켜가지고 이제 하나 파일을 만드는 거예요. ICS 파일을 이제 익스포트 시키는 이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뭐 줄 공백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더 빨라진다고 미니 파일 같은 거 많이 하고 그런 거 했어. 싹 만들어서 그렇죠. 그렇죠. 변수명도 미니 파일에 파일이고 ABC 파일 있잖아요. 네, 희한하게 열심히 다 맞아요. 도저히 읽어볼 수 없게끔. 이럴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이 스타일.레스 파일이 스타일.css로 지금 방금 걸프 명령으로 컴파일을 근데 원래 그 HTML 파일이나 저거는 사실 그 BR인가 뭐 그런 거 정도 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처럼 스피드가 많이 가능하지 않아요. 사실 HTML까지 컴파일하는 경우는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이제 CSS를 하더라도 네. 이게 뭐 화면으로 보면은 막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서
벌키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되게 컴팩트한 내용이다. 그렇죠. 근데 자바스크립트나 CSS 같은 경우는 어차피 다운을 받아야 되는 파일이기 때문에 용량을 몇 바이트라도 최소화시키는 게 퍼포먼스 측면에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미니 파일 하는 툴을 이용합니다. 아까 변수 길면 줄여가지고 그건 이해해요. 연습을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이제 모바일 환경 같은 경우는 모바일 웹 브라우저 안에서는 최대한 작은 용량을 받는 게 오늘 퍼포먼스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여러 가지 회사에 줄이는 걸로 생각을 하다. 지금 LS에서 만약에 그 상속 같은 걸 받거나 다른 거를 반복을 없애가지고 쓰면 시적으로 CSS에는 그 반복된 게 다 나타나나? 거기서 어떻게 그런 반복을 해결하나요? 반복되게 나타나죠. 주요 중복되게 그러면은 그게 좀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좀 최적화해서 아까처럼 마치 클로저처럼 쓰면 그걸 쫙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고 CSS는 그 뭐 중복돼도 상관없이 그냥 쭉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현재 한계가 많아요. CSS 문법 자체가 그렇게 돼 있죠. 저는 항상 좀 중복되어 있는 게 보면서도 그래가지고 아니면 CSS를 여러 개 자기가 나눠서 그래서 중복은 되지만 이게 뭐 어떤 CSS는 모든 웹사이트에 웹페이지에서 다 필요하다고 걔만 다 하고 특정 페이지만 필요한 거 있으면 따로따로 나눠서 이렇게 CSS라든가 자바스크립트 파일의 용량이 굉장히 커지는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한 메뉴별로 그냥 따로 이쪽에 파일 하나, 이쪽에 파일 하나, 커먼 파일 하나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다음에 이제 앞에 얘기 들은 것보다 조금 더 실용적인 내일 회사 가셔서 안 쓰고 계셨다면 회사 가서 당장 쓰시면 피가 되고 새가 됩니다. 보통 이제 자바스크립트 작업이나 아니면 CSS 작업을 할 때 저장하고 고치고 저장하고 브라우저로 이동해서 새로 고침하고 하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죠. 그러다 보면 컨트롤 S, 그 다음에 뭐 커맨드 탭, 그 다음에 F5, 컨트롤 F, 커맨드 R 이렇게 계속해서 손가락을 계속 이게 되죠. 보통 이런 것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보통 뭐 그런투나 벌투를 쓰신다 그러면은 라이브 릴로드라고 하는 툴을 써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어떤 CSS 파일이 업데이트가 되면은 브라우저를 자동으로 새로 고침한다든가 뭐 이런 작업들을 하고요. 그리고 브라우저 싱크라고 저는 이제 이 툴을 많이 쓰는데 CSS 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수정이 일어나면 브라우저를 릴로딩을 시키는 게 아니고 그냥 스타일을 그냥 그대로 인젝션, 주입을 시켜가지고 그대로 그냥 릴로딩 없이 스타일 업데이트 되는 뭐 이런 작업들. 근데 저 몰랐는데 라이브 릴로드가 예전에 정말로 릴로드를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오늘 이거 준비하느라 확인해 보니까 얘들도 이제 주입을 하더라고요. 브라우저 싱크처럼. 버튼에 이제 스타일을 바꾸고 있고요. CSS 파일을 바꾸고 있어요. 그냥 이게 지금 어떻게 릴로딩이 됐냐,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됐냐면 골프에 보시면은 와치라고 하는 작업이
파일들을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그리고 와치라는 작업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레스라든가 자바스크립트, 커피스크립트 파일이 변경이 되면은 자동으로 라이브 릴로드를 하게끔 지금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죠. 실제로 최근에 특히 그 리스파시브 디자인으로 개발한 사이트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모니터를 여러 개 두죠. 그리고 거기 가서 일일이 CSS 파일 고치고 새로 고침 누르고 있으면 거기다가 모바일 디바이스까지 하고 있으려면 정말 미쳐버립니다. 근데 그럴 때는 특히 이런 툴들이 굉장히 유용하고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레스 파일이나 커피스크립트 파일을 저장을 시키면 자동으로 이제 컴파일까지 해서 네, 그렇죠. 그럼 여러 개 동시에 네, 동시에 싹 다 한꺼번에 쭉 됐어요. 그럼 저 JS를 어디에서 실행하고 있나요? 이 스타일이 지금 보시면은 여기 라이브 릴로드 스타팅 레스, 피니시드 레스, 골프 레스 작업을 컴파일 작업을 지금 방금 끝낸 거예요. 그리고 릴로드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건데 저건 실제로 그 릴로딩을 백그라운드에서 하는 거네요. 뒤에 버전 붙여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거 한번 보실까요?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CSS 같은 경우는 릴로드를 하지 않고 그냥 주입. 여기서 말씀하신 주입이라는 건 제가 아는 거는 프레임워크에서 대신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럼 IOC가 어떻게 되시는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어떻게 되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디벨로퍼 툴스에서 스타일을 이렇게 바꾸면 이게 바뀌잖아요. 저도 기억해요. 네, 이게 주입이죠. 네. 요거를 그 라이브 릴로드라고 대신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네트워크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밀어주는지. 보시면 그래서 폰트 사이즈를 조정해 줄게요. 제로 새로 요청을 하네요. 새로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CSS만 읽어오니까 네, 그렇죠. 전체를 안 읽어온다면 굉장히 장점이 페이지에 이거 뭐 디테일 예를 들면 데이터를 많이 읽어야 된다든가 DB에서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할 때마다 그걸 새로 고치고 있으면 굉장히 그걸 더디거든요. 이 툴도 일단 모듈 의존성 관리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이런 경우 아마 많으셨을 거예요. 예전에 뭐 a.js라는 파일이 있고 b.js라는 파일이 있는데 a.js가 b.js의 의존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b.js는 항상 a.js보다 HTML 파일에서 먼저 디파인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는 잘 하지 않습니다. 어떤 툴들을 이용하냐면 이런 툴들을 많이 쓰는 거예요. BKJS, 브라우저 파일, 기타 등등의 툴들을 써서 자바스크립트에서도 C샵이나 자바처럼 임포트, 유징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어떤 오더에 상관없이 자바스크립트 모듈러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하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 BKJS라고 하는 툴들이 사실 가장 먼저 나왔었어요. AMD라고 하는 스펙이 있습니다. Asynchronous 모듈 디피니션 이런 게 있는데 걔를 그 스펙을 구현한 구현체가 BKJS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였어요. 근데 얘가 저도 한 2년 정도 굉장히 열심히 썼었고 괜찮았는데 좀 설정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에러가 좀 쉽게 나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브라우저 파일이라고 하는 툴이 좀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얘는 그 커먼 JS라고 하는 어떤
스펙을 구현하는 겁니다. 커먼JS라는 건 노드.js로 코딩을 해버렸으면은 뭐 모듈.export 해가지고 거기다가 익스포트를 하면 그리고 뭐 리콰이어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 모듈을 땡겨와서 뭐 쓰고 하는 그런 스펙인데 얘를 지원하는 구현체고요. 그런데 또 최근에는 ES6 안에서도 이렇게 그 모듈러라이제이션을 정의를 스펙을 정의하고 있는 스펙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건 조금 약간 파이썬이랑 좀 문법 비슷한 것 같아요. 임포트 어쩌고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스포트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좀 문법이 좀 유사한데 그 부분 ES6에서 정의가 됐어요. 그래서 근데 여전히 이제 ES6를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들이 많다 보니까 바벨 같은 거 다시 컴파일해서 쓰고 있고요. 이것도 제가 간단하게 데모를 좀 준비를 했는데 여기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가지고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40분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의 마지막입니다. 아니네요.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에서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들 이런 거 되게 많이 들어보셨어요. 제이코드, 팩폼, 나가, 앵귤러, 엠버, 리액트 여기 있는 거 말고도 수십 가지 얻었어요. 근데 최근에 몇 가지 앵귤러, 엠버, 리액트, 팩폼 정도로 이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고, 근데 뭐 아까도 물어보신 분이 계셨지만 어떤 게 좋냐, 어떤 게 써야 될까, 뭐 이런 질문 답을 굳이 드리자면 그때그때 달라요. 근데 저희는 회사에서 팩폼JS를 열심히 쓰고 있거든요. 이유는 저희 회사의 웹사이트의 특성상 회사 웹사이트인데 뭐 서버로 입력하고 서치합니다. 서치하면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들, HTML들, 그다음에 디테일스 페이지로 가서 쭉 보고 하는 이런 일련의 이 페이지들이 대단히 SEO가 굉장히 중요한 사이트예요. 이런 사이트에서는 사실은 앵귤러나 엠버 같은 툴들을 쓰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바스크립트를 구글 인덱서가 실행시킨다라고 작년에 어나운스를 하긴 했지만 그거를 그대로 믿는 개발자들 사실 별로 없고 특히 SEO 전문가들은 잘 안 믿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오로지 항상 대부분의 콘텐츠들이 서버에서 렌더링 되기를 바라요. 그런 상황에서 앵귤러나 엠버나 리액트의 클라이언트에서 조작에 의해서 콘텐츠가 보여지고 하는 부분들을 쓰기가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뭔가 좀 UI의 다이나믹함은 또 해줘야 되거든요. 사용자들 눈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jQuery, 자바스크립트를 많이 쓰긴 써야 되는데 jQuery로만 쓰자니 정말 스파게티 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게 백본인 것 같아요. 좀 더 스트럭처하게 jQuery 코딩을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백본을 쓰시면 굉장히 가볍고 작고 굉장히 플렉서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이트에서는 백본이 단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오로지 정말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만약에 뭐 서버에서 렌더링 되는 게 거의 없고 처음부터까지 전부 다 클라이언트에서 렌더링 되는 웹사이트다. 그러면 앵귤러나 엠버 아니면 리액트로 중에 하나 골라서도 마음에 드는 걸 고르셔도 아마 뭐 크게 지장 없을 것 같아요. 단 제 경험상 세 개를 다 써보긴 했는데 앵귤러 2가 이제 아마 올해 나올 것 같은데 정식 버전이 2가 앵귤러 1이랑 완전히 새로운 버전으로 컴패터빌리티 같은 거 다 집어치우고 새로운 버전으로 나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앵귤러 1이 그만큼 사실은 여기저기 단점이 많은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프레임워크에서요. 성능 면에서도 그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좀 프레임워크의 철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엠버나 리액트에 비해서 모자란 부분이 상당히 많았고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구글 스스로 인정을 했다라고 봐요. 구글 앵귤러 2가 이렇게 새롭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앵귤러 2 같은 경우는 그런 앵귤러 1의 단점을 많이 고쳤기 때문에 그리고 고치고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2가 나오면 문제 버전 쓰셔도 앵귤러 2는 쓰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엠버 같은 경우는 요놈이거든요. 제가
굉장히 엠버를 한동안 사랑했었는데 그 루비온 레일스 그다음에 제이쿼리의 메인 개발자였었던 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키 조그만하고 약간 특동한 아저씨가 있는데 굉장히 말 잘하는 그 아저씨가 리더했던 그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인데 굉장히 철학도 좋고 성능도 좋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고 보면 굳이 엠버까지 쓸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리액트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 한 해는 거의 리액트의 해라고 해도 가능해요. 네. 뭐 단순히 웹사이트뿐만이 아니라 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것까지 리액트 네이티브라고 해서 이제 그런 프레임워크도 나왔고 굉장히 그 리액트 페이스북에서 개발을 한 라이브러리인데 브라우저의 도움에 의존적이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리액트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코딩을 해놓고 이 코드가 서버에서 렌더링돼서 딱 이렇게 웹페이지가 렌더링 될 수도 이렇게 아주 쉽게 그 작업이 굉장히 쉽게 되거든요. 그래서 리액트 단넷 예를 들면 뭐 단넷으로 개발한다 그러면은 UI 코드를 레이저가 아니라 리액트에 있는 뭐 JSX라고 하는 스크립트가 있는데 그 스크립트로 쭉 개발을 하고 얘를 서버에서 실행시켜서 쭉 렌더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초기에 페이지 로딩하는 시간이 굉장히 빠르죠. 그런 부분을 엠버나 앵귤러 2도 이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고 엠버는 그러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리액트의 강점이에요. 엠버나 앵귤러는 그거를 되게 어렵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리액트는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원초적으로 처음부터 브라우저 도움의 의존성 자체가 없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웹페이지 렌더링 마지막입니다. 네. 그 전통적인 방식의 웹사이트는 그냥 처음부터까지 서버에서 렌더링을 하죠. 웹페이지를 뭐 SB.NET이든 뭐 파이썬이든 루비든. 근데 싱글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은 어떻게 자바스크립트에서를 전부 다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거기서 콘텐츠를 이렇게 조작해서 앵귤러든 엠버든 그냥 뭐 제이쿼리든 써가지고서는 렌더링을 하죠. 네, 그런 스타일의 웹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최근에는 서로 좀 장단점이 있어요. 모든 거를 서버에서 렌더링 하다 보면은 뭔가 좀 UI가 좀 심심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그냥 전부 다 그 클라이언트에서 렌더링 하다 보면 가장 큰 단점이 구글 인덱스하는데 인덱스가 잘 안 되고 처음에 페이지 로딩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다른 부분들이 단점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좀 하이브리드 렌더링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최근에는 많이 렌더링이라는 방식으로 많이 이제 쓰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 이니셜 페이지 로딩은 서버에서 하고 그 다음부터는 UI의 변경이라든가 메뉴를 클릭했을 때라든가 링크를 클릭했을 때 그 다음에 웹사이트의 UI가 변경되는 부분들은 다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첫 페이지는 지금 웹에 쫙 프로퍼티들을 찍은 거는 이거는 서버에서 렌더링을 한 거예요. 구글 맵은 물론 클라우드에서 렌더링했지만 그 다음에 그걸 눌러서 디테일 페이지로 가서 쭉 보고 그 다음에 백 버튼 눌러서 아니면은 브라우저에 백 버튼 눌러서 뒤로 가보면 사이트는 그대로 이 탑이 그대로 살아있죠. 이거는 기존에도 얼마든지 가능했죠. 어떤 자바스크립트 프레임 없이. 근데 잘 보시면 위에 URL을 보시면 URL도 같이 업데이트가 돼요. 이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그대로 그냥 새로 고침을 해볼게요. 새로 고침을 하면 똑같은 UI를 가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HTML5의 푸시 스테이트라고 하는 놈에 의해서 가능해졌거든요. 지금. 그래서 처음에 페이지 렌더링은 서버에서 해서 구글한테 SEO 인덱스도 가능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유저 익스피리언스 그 다음부터는 페이지 그 다음에 그 웹페이지 어떤 변화는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로
하면서 어떤 UI의 변화도 많이 줄 수 있는 이런 방식이 최근에는 좀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URL is everything. 왜냐하면 앵귤러 1에서 가장 약했던 부분이 이거예요. 애플리케이션을 localhost.com 예를 들어서 도면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메뉴를 쳐서 클릭을 해서 어떤 컨텐츠가 쳐서 바뀌었어요. 근데 URL은 계속 localhost.com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이거는 이메일로 사람들이 고객들이 이 페이지를 이메일로 어디 보낼 수도 없고 북마크도 할 수 없죠. 근데 그 URL과 UI 컨텐츠는 항상이 아니지만 최대한 같이 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사실 앵귤러 1에서 많이 간과를 했었어요. 물론 이제 앵귤러 라우터라고 하는 서드파티 라이브러리 가지고 좀 서포트는 되긴 하지만 굉장히 자연스럽지는 않죠. 그거 자체가 앵귤러 처음에 만들었던 그 컨셉은 아니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입니다. 거창한 이야기를 끝까지